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론조사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순회 경선이 계속되면서 권리당원 투표율만 가지고, 그러니까 투표로 지금 현재 구도가 어떤가만 가지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권리당원 투표가 7이라고 하면, 당원 투표가 7이라고 하면 대의원 포함해서요, 나머지 30%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향방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오늘 지금 방금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내놓은 여론조사인데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차기 당대표 1순위를 꼽는 질문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 41%, 정청래 후보 39.6%, 송영길 후보 7.1%로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호남 권리당원 투표 끝났고요. 서울 경기 지역 지금 투표가 어제부터 진행됐으니까 오늘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여론조사가 이제 곧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 분석은 중요해 보입니다. 한번 말씀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뉴스토마토 측에는 좀 죄송하지만 이게 응답률이 여전히 1%대라서 저는 이제 추세만 이거는 보셔야 되지 뭐 숫자가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의문이 좀 남고요. 이게 어쨌든 결과 종합해 보면 토마토 기준으로는 지금 누구도 과반을 못 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 과반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제 선호투표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선호투표제로 가면 누가 봐도 김민석 후보가 유리는 하거든요. 그럼 그러면 결론이 정리가 끝난 거고. 근데 저는 이 뉴스토마토 조사에는 제가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호남은요 이미 제주도에서 민심을 봤거든요. 민심과 당심을. 실제 결과표를 열어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52%를 얻었어요. 과반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호남과 서울 경기 저는 김민석 후보가 과반 넘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우리가 여론조사보다는 기존의 이미 공개된 그 민심의 표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수치 아니냐. 그 흐름을 봐야 한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이겼고 죄송합니다. 강원도에서도 5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저는 서울 민심이 김민석 후보에게 더 쏠려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하나 더는 이 토마토 조사는 3, 4일 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오늘 발표한 건데 여기는 국정과제 우리 박영식 앵커님의 돗자리가 지금 반영돼 있지 않아요. 이거 반영되면은 전 더 벌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전화방 논란도 있고 뭐 이진년 이름도 나오고 어제 토론회에서 거의 뭐 성역 없이 다 다뤄졌거든요. 그걸 고려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호남과 서울 경기 투표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김민석 후보에게 더 유리해지고 그 단적인 증거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네거티브에 맞대응을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증표고 또 하나의 증표는 김어준 씨 방송에 다양한 후보들이 골고루 출연을 하고 있고 김어준 씨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전 시그널 아니냐. 편파성을 벗어났다. 시그널일 수 있다. 전 그 두 가지로만 봐도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반증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을 99.9%를 동의하고요. 저는 뭐 1%만 좀 다른 얘기 드리면 뭐 지난주도 저희가 출연하는 날이 이제 목요일이다 보니까 내일 이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와 함께 하는 거는 이제 매주 있다 보니까 동일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여론조사상의 추이나 추세를 보면 정청래 후보에 대한 응답이 꽤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어느 조사든지 간에. 추세로 봤을 때는 좀 그러하죠. 토마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공통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응답률이 더 열성적으로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 많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정청래 후보 지지세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아까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조직의 가동 그리고 이 각자가 갖고 있는 생존이라는 절박감 이게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히 신념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과 정청래 후보 측이 신념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민주당이 살아남고 이재명 대통령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신념이 있어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서울 민주당 지지층 특히 여기에서 8.3%포인트가 지난주보다 올라가고 무려 김민석 후보와 뭐 한 7%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념이나 생존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의 방증은 어제 등장했었던 그 불법 전화방 그 논란 있잖아요. 논란하고요. 그리고 대리투표 의혹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는가? 이게 다 지금 정청래 후보 측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온 거잖아요.
절박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급해서 그런 것 같고 지금 이대로 가던 크게 밀릴 수 있겠다라는 그 절박감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무리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좋습니다. 그 실제로는 이렇게 지지율로 봤을 때는 박빙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까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어쨌거나 김민석 우위가 아니냐라고 보셨는데 그 부분도 좀 박영식 평론가 좀 말씀 주실까요? 박영식 평론가는 좀 지금 상황 구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아주 두 양쪽 다 이제 과반 나올 거라고 신인규 변호사님은 응답을 하셨는데 저는 호남 같은 곳은 과반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로 김민석 후보가 우세하지 과반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견해 차이는 있어요. 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의 이제 흐름이라는 거는 당연히 김민석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에 저는 크게 동의하지만 지금 전 굉장히 어제 이후로 판단이 좀 갈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진짜 신인규 변호사님처럼 호남과 수도권에서도 완전히 과반을 압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 무리수를 두는 방식으로 이진년이라는 이름까지 튀어나와가지고 불법 전화방을 기획하고 뭐 유도하고 만들어낸 어떤 뭐 논란이다? 이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진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진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언급되니까 이미 뭐 반명 인사로 당원들에게는 좀 널리 알려져 있고 극반명이죠. 극반명. 반명 더하기 내지는 뭐 친낙계 이렇게 불려졌었는데 이제 대통령을 칭하는 멸칭, 쌍지읒이 들어가는 그런 멸칭과 관련돼서 좀 무관하지 않은 인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셨을 때 보궐 당대표가 됐을 때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낙점이 됐다가 크게 논란이 돼가지고 그걸 취소한 적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 과거가 있는 인물이죠. 근데 그거 과거가 있는 인물을 여전히 정청래 후보 쪽에서 그를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김민석 후보 쪽의 지적이었고 실제로 어제 토론회에서도 언급이 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진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두 분의 이름 허모 씨인데 정무부실장을 했던 분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이진년 허모 씨 이 두 분이 이 불법 전화방 논란에서 사무실이라고 추정되는 그러니까 즉 자원봉사자 쪽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녹취록을 사실상 기획했다 만들었다라는 그 주장이 나온 거죠. 그게 바로 불법 전화방 논란인데 그걸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이 정도로 절박하구나. 이거를 호남 투표가 시작되는 당일에 불법 전화방 논란을 터뜨려서 호남 표심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라는 그 의혹이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하는 걸 봤을 때는 야 저분들이 진짜 최대한 조직을 가동하고 최대한 표를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호남 표심이 생각보단 만만치 않겠다. 나도 김민석 과반을 예상했지만 이거는 과반을 김민석 후보가 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달린다. 근데 요거는 제가 전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진년 씨나 그 친낙계들이 정청래 후보 옆에 붙어서 뭐 하는 행위들, 뭐 제가 그 단정은 안 짓겠습니다만 그거 다 구태거든요. 구태 정치의 유형들이에요. 뭐 거기에 대한 뭐 사실관계나 뭐 위법성이 있으면 그건 이제 수사로 밝혀야 될 문제니까 좀 잠깐 남겨놓고 저는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신천지 얘기 꺼냈을 때 그때 많은 패널들이 이거 김민석 후보가 헛스윙했다 뭐 이런 비판 많았어요. 실제로 지지율에 영향도 줬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죠. 근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던 게 아니 김민석 후보 이거 잘 꺼냈다. 왜냐면 그때 기억해 보시면 완전히 프레임이 정청래 프레임 판이었거든요. 그걸 뒤집은 게 김민석 후보의 그 신천지 의혹 제기였어요. 유불리를 떠나서요. 저는 판을 잘 던졌다고 보고 사실상 이게 반명과 분열주의와 신천지라고 하는 비밀 연합 이 경고 사격의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동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분명히 있고 저는 그래서 뭐 박영식 앵커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우려는 있으나 전 그게 그렇게 크게 지금 작동하지 못하는 않는다. 그런 상황이고 여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정청래 후보 쪽에서도 자인하듯이 모든 레거시 미디어와 모든 유튜브에서 지금 사실은 김어준 매블쇼 빼고 나머지는 다 반청이에요. 친명이고요. 저희는 중립기어 놨습니다. 중립기어지만 뭐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채팅창에서 많이 혼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오마이TV 뭐 카메라까지 그렇게 카틀막 들어갈 정도로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론 지도를 말씀드리고 전남과 전북에서도 지난 지선 때 얼마나 공천을 엉망으로 했냐면 김관영 지사는요 선거 끝나니까 주먹 사진 올렸어요. 요 사진을. 그리고 김관영 지사도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전 이런 부분들이
호남 민심에 상당히 악영향을 좀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열어보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저는 앞선 평가를 저는 받을 여러 가지 좀 정황적 증거들이 있다. 예, 윙크 금지입니다. 박영식 평론가 저한테 윙크했습니다. 저도 애교 있습니다. 왜 윙크를 합니까? 저도 애교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신규 변호사님 말씀에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하고 저도 김민석 후보가 서울, 경기, 뭐 광주, 호남 쪽에서 과반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제 이제 발표된 거를 보니까 전남, 광주가 투표율이 35.22가 나왔고요. 전북이 37.63이 나왔어요. 좀 낮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석할 만한 이유가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게 되면 어느 선거든 마찬가지지만 투표율이 낮으면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그 공식이 있죠. 조직을 가동한 쪽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 공식이 있기 때문에 결집도 측면도 있고요. 저는 뭐 얼마나 결집했을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반반의 가능성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조직을 가동해서 최대한 어떤 절박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쪽이 막 정말 분투했다면 뭐 대리 투표 의혹이든 불법 전화방이든 뭐든 간에 분투했다라고 하면은 투표함을 딱 열었을 때 딱 과반이 아니고 뭐 김민석 49, 정청래 48 이런 어떤 박빙 우세로 김민석이 앞서갈 수는 있다는 생각이 그럴 수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지율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여파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 국제적인 이슈까지 모두 겹쳐서 난제가 너무 많습니다. 자, 또한 역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전당대회 화두로도 좀 떠올랐고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조원 CNI하고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40%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결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뉴스토마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뉴스토마토에서도 40% 중반대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이제 다음 질문까지 엮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핵심 지지층 이탈이다,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진단을 했고요.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이것에 대해 조금 더 다양한 분석을 좀 내놓았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주가지수 이야기도 했고 부동산 이야기도 했고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심각한 위기인 거는 맞는데 우리가 위기라는 거를 판단할 때 더 큰 위기는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를 인식이라도 하면 발버둥 치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처가 가능한데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고 그 위기에서 오진을 남발하면은 그 완전히 이제 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전 그게 정청래 후보의 인식이라고 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된 아니 김어준 씨 이야기죠? 논리 아닙니까? 근데 그 논리 이제 김어준 씨도 폐기했을걸요? 하도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이 이탈을 했다. 코어가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빨리 이탈하는 거는 코어가 아니라니까요. 유시민 씨가 얘기했잖아요. ABC 중에 그게 B 같은 놈들이라고. 이속만 챙기고 날른다. 그래가지고 B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저도 뭐 B인규니 뭐니 뭐 신인규가 먼저 돌아설 거다 뭐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그 떠나간 10%의 핵심 지지층 그 B들 그 어디 갔습니까? 그 B 자리 잘 지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이 논리 모순과 체계 부정확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 그 궤변을 계속 미는데 그게 달콤하게 들린다? 엄청 심각한 문제죠. 전 그게 문제의 근원이라고 봐요. 오히려 더 정청래 대표의 위기를 위기로 부르지 못하고 원인을 오진을 남발하는 이게 저는 가장 위기의 근원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분이 위기를 초래한 정청래 후보가 또 연임을 해가지고 당대표가 돼서 지금의 저 잘못된 인식을 또 남발한다? 그게 그 위기의 본질이죠. 그래서 저는 자꾸 핵심 지지층 얘기하는 게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저 43%? 저 사람들 핵심 지지층입니까? 코어입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핵심 지지층이 떠났다면서요. 그럼 그분들은 비핵심 지지층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A, B가 또 바뀝니까? 스위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반박을 하는데 정청래 후보처럼 그때그때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거 좋지 않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6.3 선거 관련해서 당정청이 합의했다면서요.
그것도 반박되니까 이제는 또 당청이래요. 네. 당정청과 당청은 다르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까? 전 이런 식의 책임지지 않는 아무 말이나 하는 이런 정청래 대표의 인식이 좀 가장 큰 위기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정청래 후보 향해서 돌팔이 의사다 이런 표현도 좀 썼습니다. 아, 돌팔이 의사. 예.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돌도 못 팔아요. 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누가 그 돌 삽니까? 예. 어떻게 말은 돼야 돌팔이가 돼 돌이라도 팔지 안 예. 사요 저러면. 그 개그맨 박영식 씨한테 예. 그 송영길 후보의 그 말씀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만 바로 평론가 모드로 들어가시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코어 지층이 빠졌다는 이거 완전히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유시민 작가가 늘 했던 이가 뭐예요? 그 A, B, C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B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B는 뭡니까? B는 그 이익에 있어서 이재명 그 지근거리 있다가 그 자신이 불리하면 돌 던진다는 게 B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지금 진단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코어가 흔들린다 만다 하는 거 아니에요? 코멘트 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본인들이 코어가 아니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코어 지층의 코어라는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침대 같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이제 위에 운동하다가 어디 딱 떨어졌을 때 어떤 흔들리는 게 뭡니까? 그거 지방이거든. 지방 흔들리면 본인들이 지방인 겁니다. 우리는 안 흔들려. 우리 코어입니다. 코어 근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팔이들이니까 이런 진단을 하는 거지. 돌팔이가 위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나봤다니까. 내가 대통령을 만나봤단 말이에요. 어? 대통령이 이제 밤낮을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잠을 못 자요. 저 표정이 엄청 안 좋습니다. 아 내가 만나봤다니까. 와, 근데 거의 한 2분 정도 성대모사가 뉴스 들어오는데 뷰리핑을 하는 뉴스가 이 하영이 그걸 몰라요? 뉴스 뷰리핑이 몰라요? 그걸 질문을 해요. 아니 몰라가지고. 그걸 뉴스 공장도 모르고 아니 뉴스 뷰리핑도 몰라요? 아 내가 만나봤다니까. 그러니까 만나본 예. 사람이 아니지. 당청 관계에서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가 이 코어냐. 그러니까 궤변이라 이거죠. 예. 정청래 후보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좋습니다. 그 김민석 후보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은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 이야기도 좀 전달해드리고 넘어갈 것 같아서요. 그 중간층에 이완이 있었다라는 거를 김어준 뉴스공장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뭐 전당대회 둘러싼 당 내부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방에 내부에서 왜 싸우지?라고 하면서 지지층이 물러났다 이런 진단도 했습니다. 그렇죠. 요 말씀만 드릴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3달 전만 해도 MBS 기준으로 68%, 69%까지 맞습니다. 갔습니다. 예. 그거 팩트잖아요. 네. 그럼 지금 3달 만에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정부가 무슨 노선을 바꾼 건 없어요. 물론 정책적인 일부 실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정책 기조를 바꾼 건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이렇게 떨어졌냐? 국민들 특히나 중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은 예.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존의 노선을 바꿔서 민주당의 구태 노선과 손을 잡나? 과거의 관성으로 돌아가나? 예. 그 분기점에서 지금 지지를 철회하고 유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게 만약에 예. 민주당이 정상화되고 이재명 정부의 노선으로 와서 정부가 지금 취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증시,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지금 대내외적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뒷받침해서 극복해 나가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면 예. 그 지지층은 돌아옵니다. 왜? 효능감 때문에 지지했던 거지 그동안에 무슨 인연 때문에 지지했던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 다시 잘하면 돌아옵니다. 연어도 돌아옵니다. 귀소 본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예. 핵심 지지층이 떠나가면 그건 엄청난 일이죠. 예. 그럼 정권이 무너지는 일인데 지금 떠나간 건 정청래 대표의 그 후보의 인식과는 달리 이건 지금 연성 지지층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분들은 기회가 있어요. 잘하면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봐서 지금 민주당은 정청래식의 구태 과거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다시 미래로 가는 그 노선으로 이재명 정부 노선과 결합되면 전 기회가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저 이제 뉴 이재명 현상이라고 이제 한겨레가 보도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논란을 이제 뭐 만들어내셨지만 어떤 분들이 뭐 전 동의하지 않지만 뉴 이재명들 중에는 이제 이익 투표의 관점에서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예. 내 증시 내 어떤 주식 종목이 올라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서 9천까지 또 코스피를 끌어올렸으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지지하신 분들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예. 주변에도 많아요. 예. 많은데 증시가 빠지니까 실망스럽다 해가지고 지지를 철회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해버리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지지도에서 빠지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거 사실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제 청와대나 정부 사이드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좀 평가하진 않지만 이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이나 또 여당 내부에 있는 그 비판들을 좀 겸허히 좀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수정하거나 완급 조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뭐 수정의 여지는 열어뒀죠. 왜냐하면 입법 예고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고안이니까 당정이 같이 이제 조율해가는 과정에 수정할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지율 제고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가장 큰 거는요 황희 의원의 페퍼스 발언이라든지 아이고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을 대통령 의지와는 다르게 폐지의 길을 걸어갔던 여당 쪽 사이드 이제 강경한 논리들이 대두가 되면서 결국 대통령을 몰아붙였고 거부권을 쓸 수 없게끔 만들었고 거부권을 쓰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 젊은 2030들이 아 뭐야 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해를 받으면 나 호소도 못하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혀 정치 시사와 무관한 감스트라는 채널에서도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다룰 정도로 감스트에서 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층들이 이런 이슈에 요동을 치면서 아까 얘기했던 유이재명 현상의 밑바닥이 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코어층보다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중도 보수 이 외연 확장을 그동안 시도해가지고 얻었던 표가 날아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잠깐만 사례 보태면 최민희 의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짓 뉴스를 남발하면서 왜 졌어요? 왜 졌냐고요? 이거는 영향이 없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한 표 줍쇼, 한 표 줍쇼. 이거 영향이 없을까요?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저는 요즘 어떤 생각 드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참 대단한 분이지만 또 동시에 한계가 지금 노정되고 있다. 그게 뭐냐면요. 지난 1년간 내부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는데도 지지율을 69%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은 아무리 그 컨벤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5년 내내 갈 수는 없잖아요. 여당의 도움이 절실해요. 입법 통과율이 어떻게 27%가 됩니까? 정청래 후보 1년 차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국회 안 되면은 시행령이든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방안 찾아오세요. 왜 그렇게 굽이굽이 돌아가야 됩니까? 터널 뚫으면 터널로 가면 빠른데. 그것이 바로 입법이고요. 그게 여당과의 호흡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1년간 좀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혼자만의 개인기로 돌파해 왔거든요. 이제는 그게 한계에 온 겁니다. 이제는 여당이라고 하는 추진체의 뒷받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김민석 후보든 송영길 후보든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추는 지도부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나온다면 전 2년차 기대해볼 만하다. 저는 가능성은 확인했다고 봐요. 좋습니다.